고대사를 조금 강원도 내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자라는 생각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한국 고대사 정치 연구에 미약하나마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뒤에 또 좋은 말씀해 주신 분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조금 더우시거나 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심포지움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신 상황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정용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찍이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강원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정용이었습니다. 먼저 금년에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강원 지역의 고대 문화 관련해서 수신 부분을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상태 춘천 국립박물관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반갑고 기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고대사학회 이수훈 회장님도 원래 부산에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강원 고대 문화에 대해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죠. 강원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강원학연구센터가 춘천박물관과 함께 이런 학술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에는 정치체와 물질문화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또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세미나를 생각하고요. 금년의 두 번째로 고대강원의 대외 교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정식 교수님, 강인국 교수님, 의원님, 회장님, 전진국 교수님, 신광철 국립연주박물관 회장님, 유성화 선생님 비롯해서 종합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박순달 교수님, 그리고 5분의 김정은 교수님, 정인성 교수님, 윤영구 인천도시공사 선생님, 황보경 선생님, 김장석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일찍 또 이렇게 춘천에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을 강원학 학술청소로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고대 강원 문화와 관련해서 학술 세미나와 관련한 내용들을 순서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회까지 하고 우리 김상태 관장님께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계속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립춘천박물관의 발전으로 기원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학술 세미나가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공동 주최사인 박물관과 강원연구원의 활용사 축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포지엄의 공동 주관 기관입니다. 한국 고대사학회 이수훈 회장님 해설하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고대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사학과 이수훈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이 춘천의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고대 강원의 대교류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 행사는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학연구센터 그리고 한국고대사학회와 한국상고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할 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자들이 고대 강원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힘을 합하여 마련한 자리인 만큼 그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고대사학회는 지역사 연구자의 진정한 양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지역 찬양이나 미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은밀한 고정을 바탕으로 지역사를 복원해낼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오늘 학술 행사의 주간 학회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학술 행사가 강원을 중심으로 한 고대 한반도 중부 지역의 역사적 실체를 복원해내는데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국립춘천박물관의 김삼태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강원학연구센터의 장정용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상고사학회의 김재홍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 행사의 모든 발표와 토론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에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례 정리 후에 첫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및 학회 관계자분께서는 잠깐 단상기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 발표, 토론 그리고 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돈 선생님, 상고사학회 대표로 불러주세요. 아이, 전체적인 저기 기준을 잡아주세요. 기준을 잡아주시고. 얼른 오세요. 사진증 촉촉한
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중부 지역이고요. 상황이 특히 영서 지역에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주제어로서 종족 나오고. 제가 원래 저기 팜플렛에 아마 돌았었던 내용은 강원도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너무나 이제 거대한 주제였고 제 능력을 벗어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의로 주제를 좀 국한시키고 한정을 좀 시켰습니다. 근데 정체성보다는 종족과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아마 제 발표문에 써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족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체성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분야죠. 그래서 그 고고학, 고대사뿐이 아니라 사회과학, 인류과학 전체의 학문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특히 사회학, 정치학, 말리학, 심리학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그 지속한 연구를 종합을 해볼 때 과연 이것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냐 할 때에는 사실은 현재까지 연구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주제이고 하나의 정확한 답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결론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 역사고고학과 고대사에서도 종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정도 서로 연관되지만은 약간 다른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고학 자료의 지역적 차이가 과거의 종족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고 고고학 자료의 경계는 집단의 분포와 경계를 반영하는가. 세 번째, 고고학 자료와 문안 집단의 종족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화두에 놓고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우리 한국 역사고고학과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이것과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봤던 세계 고고학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고고학과 고대사에서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왔고 이것이 학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그 다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 나름대로의 가설적인 생각을 한번 발표하는 걸로 이 발표를 가능할까 합니다. 네, 세계 고고학의 종족성 연구소입니다. 20세기 전반 이전에 고고학이 등장했을 때는 그 소셜 다비니즘이라고 불리는 진화론을 직접적으로 인간 문화에 대입해서 인간이 어떻게 저열한 형태에서 지금까지 고차원적인 형태로 변화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경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소셜 다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인종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흑인들은 흑인보다 문화적으로도 저열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신체적인 특징 다른 말로 해서 인종 때문이다 라는 식의 그런 굉장히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인종주의적인 그런 이제 가설들을 전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정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전 세계 각지에서 조금씩 고고학적인 연구 사례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진화론에 대한 맹신이 학계에서는 수어들게 되고 대신에 문화사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시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사 고고학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물질 문화를 통해서 과거 인간 집단을 규명하고 그 집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전파 경로와 이동 경로를 밝힘으로써 한 문화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학문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문화사 고고학과 그 관련지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전파론, 이주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문화사 고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진화에 대한 굉장히 맹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에 대한 거부감, 인간의 문화가 진화한다는 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요. 인간의 하나의 문화가 변동한다는 것은 자체적인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좀 더 우수한 문화가 유입되었을 때 진화한다,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한 문화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가
즉 어떤 집단과 어떤 문화가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그러면서 갖고 있었던 전제를 문화에 대한 규범적인 시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각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몇 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화는 하나의 규범을 공유한 종족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 그리고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의 DNA가 있고 이 본질은 5,000년 전, 100년 전, 지금 모두 변하지 않는 그런 정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고 썼던 물질 자료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던 규범에 기반한 멘탈 템플릿,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적 번영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발현하고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질적인 자료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변형이 반영된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당연히 고고학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이 고고학적 문화를 영위했던 사람은 결국 그것을 만들었던 집단이고, 즉 다시 말해서 일정한 범위에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이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종족이 살았던 경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전 세계 각지, 미국 나름대로 인디안,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들의 그 위치와 집단을 이제 찾아가고 싶어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랑 좀 상황이 좀 더 비슷합니다. 유럽의 서유럽 같은 경우에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여러 사서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종족들, 그런 종족들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유사성을 문헌에 나오는 이 종족과 연결시켜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종족을 분별해내야 되느냐, 이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몇몇 군데에서는 이걸 다 통일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923년에 한 곳에 모여 앉아가지고 학술회의를 하면서 자,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식당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노토기를 쓰는 노기는 어느 정도 식당으로 합의를 하자라는 식의 그런 합의를 위한 학회가 개최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연구자가 단독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어떻게 집단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화를 갖다가 시도하기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하는 것은 이런 종족 판정과 고고학적인 자료의 1:1 연결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임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고고학, 다른 말로 해서 과정주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주의 고고학의 등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문화사 고고학에 대한 반발이죠. 문화사 고고학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반대를 했냐면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종족 집단 변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문화에 대한 기본적 시각, 이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단순 논리에 기반한 것인가에 대한 공격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시도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헌사를 갖다가 고고학에다가 접목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문헌과 문헌사에 나오는 종족과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자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데이빗 라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절충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사 고고학에서 갖고 있었던 기체계성, 비과학성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이라든가 그런 곳에 나오는 종족을 최소한이나마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정주의 고고학자적인 입장에 들어있으면서 적어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문화사 고고학과의 연결을 시도하려는 그런 목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들어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탈과정주의 고고학, 후기과정주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건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과정주의 고고학에 대한 아주 극심한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과정주의 고고학에서 고고학을 과학이라고 강조하는데 고고학이
과학으로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문화사 보고에서는 이제 그 근기로서 그 주정자였던 종족성, 정체성 같은 것이 다시 화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과정주의 보고학에서 근기어로 종족성과 정체성이 들어갔던 이유는 이 자체가 검증할 수 없는 비과학적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 탈과정주의 보고에서는 야 과학 이제 좀 버리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족성이라든가 정체성이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화두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성이라는 것과 정체성을 중요한 화두로 재등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사 보고학이 가졌던 시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죠. 문화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는 이제 탈과정주의 보고학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상황, 문헌에 나오는 여러 종족들과 고고학 절차를 연결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과정주의 보고학과는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과정주의 보고학은 물론 그 전에 보고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그 데이비 클라크 신보고학적인 과정주의 보고학적인 입장에서 이 문헌적인 자료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그 학자마저도 굉장히 비판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보고학적인 새로운 사조의 특징은 뭐냐면 보고학적인 자료와 종족 집단을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대신에 종족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사람들의 생각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념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에 좀 다변화되는 주제의 변화를 이끌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 보고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같이 생각을 하죠. 자, 물질자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보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고 종족성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는 분명한데 그럼 양자는 그럼 어떻게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느냐 마느냐 정도는 대충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학뿐이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이런 모든 학문 분야에서 같이 이제 의문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 현지 조사를 한번 셀러를 확인해보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제가 세보다 많았습니다만 500개, 600개 1000개 이상의 이런 현지 조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딱 보고서 그 다음에 조사 종합하려고 딱 보니까 자 이것은 종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물질 문화가 종족을 반영하느냐라고 해서 어떨 때는 yes, 어떨 때는 책에 썼습니다만 미셸 헤그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sometimes yes, sometimes no. 자, 적어도 양자의 관계는 1대1 관계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있는 분간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요. 그 다음에 과연 어떤 물질 문화의 요소, 토기가 됐건 주거지가 됐건 아니면 다른 무덤이 됐건 어떤 것이 종족을 판별하는 제일 좋은 기준이냐? 그렇지. 어떤 것도 더 좋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종족 판별에 주거지가 굉장히 좋은 요소이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주거지가 완전히 다르고 토기도 완전히 다르고 묘제까지 다른데 우리는 같은 집단,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사 보고학의 문화에 대한 주범적인 시각, 그다음에 정신적 번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더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사 보고학이 가졌던 믿음이 이제 굉장히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국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한국국어에서 종족성이라는 말은 최근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종족성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물질 자료, 문헌사의 종족 이 양자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 종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한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특히 이제 한국 고고학은 주로 역사 시대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이 됐죠. 성물 김원영 교수 이래 역사 시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그 시작 시점부터 아무런 참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문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이라든가 종족들을 어떻게 판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그 삼국사기를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이 자체 입장에서도 문헌 기록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 기록들이 실제로 문화의 변동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물질 자료에도 변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헌 기록이 고고학적 자료의 편견에도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양자는 처음 시작부터 문헌사와 고고학, 양자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제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실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문헌사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몇십 년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박순발 선생님의 등장과 기회를 같이 합니다. 근데 박순발 선생님은 그때 88년, 89년에는 저기 박순발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저녁 때 같이 술도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박순발 선생님이 이 체계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클락의 저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셈블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개입을 통해서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집단이 서로 다른 물질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판별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입된 가장 첫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몽천토성의 발굴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제 몽천토성에서 발굴을 했을 때 칭의적으로도 발굴 자료적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많은 정보를 갖다가 얻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희한한 토기가 하나 있었는데, 몇 개가 있었는데, 그 토기들이 백제토기인지 아닌지도 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구별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데이비드 클락의 어셈블리지 개념을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이가 집단의 차이를 반영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몽천유형, 지금 보시면 한성양식, 백제 한성백제 토기고요, 구이동유형을 구분합니다. 구이동유형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구형 토기이죠. 이 구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업적인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 고구려 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몰랐습니다. 백제 토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부여에서 나온 거는 대충 알겠고, 공주에서 나온 거는 그런 건지 대충 알겠는데, 실제로 한성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백제 토기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어셈블리지 개념이 도입됐고, 실제로 고구려 토기와 백제 토기를 연결하는데 성공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작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고고학계의 본격적인 개념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개념을 박순발 선생님은 이제 원상국 시대까지 확대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오늘 많이 나올 중도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집석등급명, 여자, 철자형, 주거지, 그다음에 중도식등급이 이 세트를 가진 하나의 분포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것이 예계 집단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한성양식 토기는 설정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한성백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도 유형을 설정하고 이것을 만약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갈, 예계 집단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삼국사기의 기록이 마음껏 이제 고고학적 해석에 쓰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토대가 고고학적으로 마련이 되자 이런 제세력의 기록들과 고고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죠. 백제 연구에서 고고학 연구자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돌파가 생겼고, 문헌 부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고대사 학자에게도 고고학자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상호간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고고학과 고대사 간에 적어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상호 결합을 갖다가 탄탄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결합이 가속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향후의 연구는 이제 이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발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0년대 이후에 고고학 자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다양성들이 관시가 되죠. 먼저 그 지역적인 다양성이 눈에 손쉽게 관시가 됐던 것은 이제 마한 지역이었고요. 그 마한 지역에서도 뭐 분구묘, 주구토광묘, 단순토광묘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묘제들이 지역을 달리해서 분포하고 있었다. 즉 마한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지역성이 있었고 다양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도 유형으로 설정되었던 아까 세 개의 세트로 묘제와 토기와 주거지의 세트로 지어졌던 결정되었던 중도 유형 내에서도 이런 것들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묘제의 분포와 주거지의 분포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이런 다양성들이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중도 유형의 내용을 바꾸자. 내지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특정 다양성은 뭐 삼국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 종족명을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분화하고 해서 새로운 명칭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수정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전제들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분을 한다면은 마한, 예, 넥, 말갈, 중부지역에 관련된 여러 모든 종족명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종족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많은 수의 그 다양성이 붙이되고 그 다양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3개 내지 4개 아무리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한 8개, 5개, 6개 정도의 그 제한된 수로 이 다양성을 다 담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고고학과 고대사가 지금까지 적어도 이 중부지역과 관련해서 사용해왔던 접근법이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요. 이것이 아마 현재 상황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근데 중부지역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시간적으로 먼저 고찰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 가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 시대까지 뭐 굉장히 그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청동기 시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남부 지역의 성북리 분포, 흥북리 문화 분포권과 중부 지역의 분별 분포권은 확실하게 지역차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원형 점토대 등장 이후에 물질 문화가 약간 변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중부 지역의 그 지역차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호서, 호남 지역의 원형 점토대 토기와 이와 관련된 청동기, 분묘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원형 점토대 토기와 세형동범의 세트를 이루는 이런 분묘는 호서,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원형 점토대 토기 단순 취약이라고 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령, 교성리 이와 같은 아주 극히 한두 예를 제외하고는 원형 점토대 토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이걸 여기하는 집단 어디 살았느냐, 그때 현재 답이 없는 것이죠. 원형 점토대가 발견되는 게 분묘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긴 합니다. 대부분 부상류라든가 수혈 등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기 힘든 그런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상황이죠. 이에 반해서 중부 지역은 분묘와 청동기는 상대적으로 호서나 호남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대신에 원형 점토대 토기 실화 부적은 호서, 호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원형 점토대 시기에도 그 전 시기에 있었던 남북 간의 지역차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명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남북의 지역차는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삼각형 점토대 토기는 굉장히 많이 하나의 단일 시기로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상당수의 학자들이 중부 지역에서 이것을 단일 시기로 설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원삼국 시대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성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분포가 복잡해지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 가장 재미있는 상황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중부 지역과 호서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남북을 경계로 하는 이런 지역차 더하기 동서 간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와 토기, 그 다음에 주거지와 분묘 이런 것들의 요소들의 분포와 경계가 서로 잘 나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 문헌 정적을 연결시킨다면 이 다양성, 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만 가지고는 이 다양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한과 예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중분문이 사료에 나타나주지 않으면
이런 불일치를 설명하는 것이 현재 접근법만상으로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삼시대 들어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물질문화분법권이 완전히 재편되었다. 동서 간의 지역차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다양성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로 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읽겠습니다. 호서, 호남, 경기, 서부 및 남부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세부적 지역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일괄적으로 마한 분포 지역으로 고고학, 고대사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고 사회상에서도 그리 표현되는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마한 동일 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지탱하고 있었으며 아니라면 왜 동일 종족으로 이해되라고 합니까? 궁금한 점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 한성백제의 등장지역으로 지목되는 서울지역은 원삼국시대 물질문화상으로 볼 때 경기 남부 및 호서지역, 인천지역과 달리 주거지역 분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주거지 형태를 볼 때 종족적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반영되는 한강 상류와 영서지역과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성백제는 마할의 이론으로 왜 역사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걸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이 궁금한 점이 나왔던 것이 이제 정체성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 그다음에 한 사람도 여러 개의 정체성 상황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평상시에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에 의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범주하는가, 범주화하는가, 타자가 우리를 어떻게 범주화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범주화하는가 이런 범주화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양한 요인과 스케일에서 범주화가 이루어지겠죠. 어떨 때는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놓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출신 지역으로 놓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직업으로 놓았다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인과 스케일에 의해서 범주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게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너는 어디 사람일 거야, 어디일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타자가 갖고 있는 정보, 우리가 타자에게 갖고 있는 정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범주 안에서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타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 대한 정보가 적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집단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즉 내가 타자를 규정하는 것, 그 다음에 타자가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항상 같을 수는 없죠.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과 타자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굉장히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종족성과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이 취하는 사회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지배 집단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의 프랑스 사회학자의 개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구별짓기라는 말과 동화라는 말을 이제 얘기했죠. 근데 피에르 부르디에는 한국에도 책이 너무나 많이 번역되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사례를 했는데 그때 신문에서도 피에르 부르디에다가 별세했다라고 해서 이제 신문이 판면을 다 할애해서 피에르 부르디에를 소개하는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 구별짓기와 동화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양상이다라고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가 얘기를 했고요. 데니얼 밀러라고 하는 영국 학자는 이걸 갖다가 실제 상황에서도 그런가라고 하면서 민족지 조사, 그다음에 민족지 고고학적인 조사를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이 강하고 계급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를 봤더니 실제로 이런 동화와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 물질 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사회적인 전략에 의해서 바로 윗계급, 주민 계급쯤 되겠죠. 주민 계급쯤 되는 사람들의 토기를 갖다가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서 몰래 제작을 하죠. 그럼 나는 그 사람처럼 좀 비슷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자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주민 집단들이 봤을 때 불가촉 천민들이 자기의 토기와 같은 걸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그 위층, 상류층의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류층은 또 그걸 보고 그 위에 최상층의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토기 전체가, 토기 문화 전체가 변하는 이런 과정을 관찰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별짓기와 동화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인용하여 그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갖다가 같은 걸로 만들려고 다른 걸로 만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일제시대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이 처음에 타라입고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불합화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아시아와의 구별짓기 전략을 쓰다가 대동아 전쟁이 드러나면서 약간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저희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볼 필요가 되니까 예선일체, 대동아, 공영권 이런 말들을 갖다 사용하면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사용했던 뭐 논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전략으로서 범주화의 기준이나 스케일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손쉽게 바뀌죠.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는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종족이라는 말로 넘겨서 보면 고정되고 항구적인 실체의 중적성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죠. 아까 두 가지 궁금한 점을 던졌는데 마한은 왜 다양성과 지역성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마한과 칭해졌는가? 그래서 이제 가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지역적인 다양성은 동서 지역차 특징과 괴를 같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침 고고학적인 증거가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서해안과 남해에서 서해를 통한 해양 교류의 증거가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두 양자를 잇는다고 한다면 동서의 지역성이 마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서해로부터의 거리 및 접근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서해를 통한 교류라고 하는 것이 당시 마한 세력이 하나의 종족이건 아니건 그 서해안 일대와 남해안 일대의 호서 호남의 제세력들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도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해 교육에 참여했던 중국 측, 상인이 될지 국가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다양한 중부, 호서, 호남의 서해를 통한 해상 교류 세력을 갖다가 파트너를 갖다가 통칭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 의미로서 마한이란 말이 삼국지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부료 쓰고 이 사람들은 토광료 쓰고 이 사람들은 주토광료 쓰고 이 사람들은 사유식 쓰고 철자연 주거지 쓰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을 거겠지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마한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것은 중부와 호서호남의 제세력들이 자신을 마한으로 통칭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한이라고 삼국지에 서서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은 동일 종족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고학자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고고학적인 물질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백제국, 마한 54국의 일원으로서의 백제국은 실제로 마한과의 공통성보다 명서지역과의 공통성을 더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거지만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마한의 일원이라 한국에서 칭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가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가 등장한 이후에 서해를 통해서 교류가 증가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성백제 성장 과정에서 백제가 대외 교류망을 어떻게 장악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한 지역에서 서해를 통한 대중국 교역이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 성장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백제국은 여기에 참여할 만한 반드시 정치적인 동기가 있을 것이고 이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냐? 적어도 중국 세력으로부터 나를 마한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일종의 마한 동화 전략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한과 좀 더 정치적인 교육을 많이 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상에 나와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참관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과의 동화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을지 없습니다. 초기에 한성백제 기사들에 보면 삼국사의 기사들이 마한주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잘 보이느냐 내지 마한주의 후속을 어떻게 듣느냐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을 마한과 연결시켜야 된다면 또 한 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동쪽 세력과 자기를 선을 그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 세력과 같이 있는 이상 이 사람들의 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마한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쪽 세력과의 전략적 구별 지표가 수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정치적인 백제국의 지배층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구별 지키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고고학이라든가 고대사에서 서울이 과연 마한의 영역이었는가, 예계 집단의 영역이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입과 아까 비슷하게 얘기해서 일본의 옛날에 탈입구 그 저희 아까 비슷하게 백제국이 탈중도 입마한 정책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반작용은 당연히 한명상류와 영서 지역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대안이 필요하겠죠. 이 대안을 어떻게 찾느냐 아직까지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영서 지역의 남남 관련 인물이 집중적으로 출토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에 대한 반작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서 지역에서 다른 외부 세력과 어떤 교역을 한다면 육로를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을 것이고 아마 육로를 통해서 서북한 지역에 있는 그런 마한 남남 세력 내지는 그 일대 세력과 연결을 짓는 것이 서해를 통한 해상교류 세력의 마한과 대비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도 유형이 예계 집단이든 아니든 그리고 백제와 꼭 대비되는 종족 지역장이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이들의 정치성을 꼭 논해야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서울 지역의 백제국이 한성백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탈중도 입마한 정책을 펼친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더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있습니다. 한국 역사고학과 고대사의 인식의 문제점은 결국은 물질문화 지역성은 문화사 종교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넘어서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강박관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문화의 지역성과 차이는 여러 요인에서 발생하고 종족의 분포와 관계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른 이걸 다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여기까지는 무슨 종족의 영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종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경험적이며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 전제에 기반하느냐.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집착하고 있는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의 종족에 대한 입장은 20세기 초반의 문화사 고고학의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 경향이 유럽에서도 많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여러 가지 역사 기록에 통해서 여러 가지 중적 기관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이며 역사학자죠. 일단 티머스 챔피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 기록의 독재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표현한 역사 기록의 독재란 무슨 의미냐?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고고학 연구가 문헌 기록에 의해서 분석되고 증거와 개념들이 문헌 기록의 문구에 의해 제한되는 현상. 문헌 기록에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고정되고 있는 그 상황을 역사기록의 독재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계국어학계의 학설적 반성과 비판을 남의 일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거는 서구의 얘기야, 우리는 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한국 고고학계에서도 이제 고대사학과 고고학에서 몇 번 제기된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 이것은 아니야,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것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냐, 불가피하게 이런 접근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대비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나는 이 입장을 택한다, 이 입장을 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론은 기존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성만을 앞세워서 무조건 문헌상의 집단 및 강력한 지점의 정보, 고고학적으로 고고학 자료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 제기이고 이 문제 제기는 불가피함을 넘어서 분명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복입니다만 이런 것도 굉장히 물질문화 정보성이 가변적이고 쉽게 변형되죠. 따라서 이들을 절대불변의 에센스가 있는 실체 20세기 초반에 문화에 대한 주범적 시각에 기반하여 그런 걸 간주하고 수학적 등식을 설계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를 실체로 고정시켜 버리니까 문헌상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역사진식으로 어디 쪽에 뭐가 있었고 어디 북쪽에 뭐가 있었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물질문화 자료가 단지 문헌사 종족 판정의 도구로만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착사 초기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과였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초기 연구에서 학사적 의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주위 연구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학들이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연구의 유일한 방법이자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또 문헌자료에서 나오는 문헌자료,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의 문헌자료는 앞으로도 현저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고고학자료는 1년에 몇 배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가 문헌사료에 대한 늘어난 고고학적인 자료를 문헌사료에 대한 그 물불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자료를 낡은 질문의 틀에 얽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보고 새로운 그 결합 방법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장석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 제2회 심포지움 주제가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 문명이었습니다. 작년 심포지움 정리하고 또 향후 강원 지역 고대 문화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종족에 대한 연구 방향을 잘 지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고영민 학예연구사가 발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는 강인욱 경희대학교 교수와 공동연구 결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앉아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적의 문화의 확산으로 본 강원도 중도시 토기 문화의 정체성과 대외교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그리고 시기별 옥적 문화권의 전개, 그리고 고찰에서 옥적 문화의 시기별 형성과 전개와 강원도 삼국시대 전기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환동의 옥적의 문화의 소멸과 중도시 토기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론입니다. 중도시 토기 문화와 옥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강원도가 한국 고고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해석의 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 강원도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에 대한 유적과 유물의 해석의 기본들이 대부분 다 삼국 중심의 해석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낭랑이나 고구려, 신라 등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확장에 대해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이 지역에 거주했던 고대 민족은 그 예맥이나 말갈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원도가 가진 지역적 위상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성에 집중해 보자면은 환동의 지역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의 어떤 거대한 문화권이나 다양한 교류를 했습니다. 정선 아우라지 유적의 청동기나 시베리아 영향을 받은 그런 청동기나 중앙강 옥저 문화의 전략, 이거는 쪽구들 온돌 주거지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런 문화들이 다양하게 전래가 되어 왔습니다. 중도식 토기 문화가 강원도가 가진 그런 지역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동의 지역 문화의 거시적 안목에서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맥과 말갈 개념에 대한 그 지리 환경적 해석과
그리고 그 강역의 문화 범위를 설정해서 앞으로 중도시 토기 문화 연구 틀을 마련하는데 발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별 옥조 문화권의 전개입니다.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그 1단계에서는 기원전 한 4세기에서 3세기 단계입니다. 한동의 지역에 옥조 문화권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옥조 문화권이라 한다면은 경질 문문토기나 온돌, 작곡, 농사나 평지 마을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크로노프카 문화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들이 증거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니콜라이프카 유적에서 초각식 동검하고 미나라 화폐인 7월 의견 등이 확인되었는데 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주제하다시피 연해주 크로노프카 문화 토기입니다. 형제의 그 경질 문문 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조는 보통 갈색에서 흑갈색을 많이 띠고 있고 기종은 대용이나 화분형 또는 그 외관 구형 토기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 토기 동체부 중상부에 그 주상 파수가 고착된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중도식 토기 문화하고 형태가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 지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 연해주 지역의 이 시기 유적 중에 니콜라이프카 유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하고 위에 그 한가호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그 대표적인 중세 유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공이 출토가 됐습니다. 총 4조각으로 나눠서 출토가 됐는데요. 동부하고 검신편,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초각식 세용 동공이라고 하는데요. 동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각 그 생어리가 쌍안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이게 토착화돼서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각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N자형 이음새와 T자형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대에 이거를 그 부러뜨려서 넣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귀핀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그 니콜라이프카 촉각식 동봉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확인된 그 7원 읽은 화폐입니다. 이게 그 원전인데요. 가운데 그 원공이 뚫려 있습니다. 그 정시대 미국에서만 사용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7원 일근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만들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BC 그 361년에서 328년에 주조됐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진나라의 일찍부터 합병이 됐는데요. 이 근이라는 게 진의 양과 같은 단위로 진대에도 좀 혼용이 됐습니다. 출토량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원이 지명이고 1근은 보통 무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니콜라이프카 연대는 그 7원 1근 하한이 BC 350년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굴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량전하고 공간된 예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연해주 세형동권 문화 연대가 한 BC 한 3세기 정도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한 3세기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습 동전 자료가 또 다른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건 루스리스크 지역에서 그 서한 중미대의 오수전이나 그 반량전 같은 것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 세형동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전국시대 말기 이후부터 그 서한대까지 지속적으로 그 중원 지역과 교역망을 형성했던 증거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백현 팔도구에서 임상력화가 출토가 됐는데요. 그 명도종과는 또 별도의 모형망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록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요. 명도종이 없고 그리고 관나 피 등이 장창류의 위신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조나라의 그 인상력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팔도구의 적속정책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해주의 그 세형동검하고 중국 그 화폐 유물이 수습된 유적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중국 화폐도 출토가 많이 했습니다. 중국 화폐가 나온 게 한 78개여 개소되고 원전은 한 4개 정도만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지역에서 4세기 단위부터 그 세형동공 기반으로 해서 중원 지역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그 세형동공 문화집 부곡조라고 하는데요. 이 4에서 3세기 단계의 업적의 문화권이 원거리 네트워크를 하는 걸 그 도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세기경에 그 세영동을 기반으로 등장해서 한반도하고 부여, 중원 지역과 그 교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고구려 부여의 영향으로 연해주와 두만강 일대에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작곡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옥적의 문화가 남과 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외구들식 주거지, 온돌 주거지로 대표가 됩니다. 그 이동하는 것은 그 초록색 화살표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인데요. 2단계부터는 그 옥적의 문화권이 본격적으로 그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식 토기 문화도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2세기 정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기원전 1세기부터 그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이런 옥적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문화 요소는 주거지, 온돌, 토기, 철기 등과 같습니다. 기후 활래화가 이때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적합한 생계 모델로 이런 온돌과 같은 적응 전개력이 굉장히 이런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또 작곡 공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남쪽으로는 이제 중부식 토기 문화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그 중국 흑룡강 동북 지역의 상강평원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상강평원의 곤토령 문화가 대표적인데요. 좀 중부도식 토기 문화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그 거시적 관점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 상강평원의 위치인데요. 그 흥계호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강평원 특징을 살펴보자면 흑룡강하고 우수리강, 송화강이 합류하는 지역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많은 그 소택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또한 그 비옥한 흑토지대로 현재 중국의 굉장히 그 최대 흑장지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북방에 위치해서 날씨가 좀 굉장히 추운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람 거주하는 그런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2단계 시기에 그 발생했던 그 옥적의 문화, 곤토령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테산 및 곤토령 유적이 그 발굴이 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기는 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2세기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름지대 위에 환호치락을 구성했고 무문토기나 단위구, 호영토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방형 주거지도 만들었는데요. 주거지 간에 계급차가 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도 발달을 했습니다. 소팔량 유적에서는 야생 노루하고 집돼지 같은 동물 뼈도 확인이 됐고 토강로에서 오수정 같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거지에서 온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탄화된 또 대마 씨앗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는 사진에 보이는 토기 기형이 좀 특징적인 기형입니다. 이렇게 그 외관 구현한 문문의 항아리들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2단계는 옥적의 문화권이 전반적인 확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 산장평원까지 이런 옥적의 문화권이 많이 뻗어져 나갔는데요. 작곡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온돌 등의 문화 요소가 확산되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난강계하고 꼴체계, 철부, 탄알문 토기나 와집 토기 등 그런 여러 가지 외부 문화들이 중도식 토기 문화에도 유입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대외 교류의 증가에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은 강력한 중부식 토기 문화권의 세계로 계속 재편되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두만강에서는 옥적의 문화가 상강평으로 퍼져나간 것만큼 그것보다는 조금 그 문화의 영향이 축소되게 됩니다. 옥류계가 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옥적계하고 옥류계가 합쳐서 그 러시아의 문화 명칭으로는 올가 문화라는 게 그 발달하게 됩니다. 또 그 고구려 여행은 여기 본격적으로 두만강 쪽으로 점점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서기 한 2에서 5세기 정도 단계에 해당하는데 옥적의 문화권의 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강평원의 목림 성지에서는 대규모 성지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극도로 이제 발달된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7개 성으로 구성을 해서 또 풍납도성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해자도 발달되고 기마문화하고 철제 무기가 굉장히 발달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토기상은 곤토령 문화를 계승을 했습니다. 연대는 한 서기 3에서 5세기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강평원의 공립문화에 관련된 그런 주거지라든지 성 그리고 토기의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몽돌 시설 같은 경우에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외관 구현한 토기나 아니면은 그 주형 토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리고 그 경질의 우문입니다. 우문 계통의 토기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산강평원에 있는 그 국민경기 중앙에 있는 궁궐지 23호 주거지입니다. 이 굉장히 큰 주거지인데요. 남북으로 한 30m 정도 되는 거대한 주거지입니다. 점진적인 사회 발전을 좀 그래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문화 시기가 되면 수열이 다시 깊어지고 운돌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또는 쪽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굴된 그런 주거지술에서 쪽구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후 한랭화에 따른 적응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자형 주거지도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옥저계 문화의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면 붉은색 화살표가 그 철자형 주거지의 특징 부분입니다. 13호 주거지나 29호 주거지에서도 이런 그 철자형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기는 보통 이제 여기도 우문의 그 외이부나 외관 구현호 그리고 두형 토기 같은 목적의 문화의 특징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탄알몬호라고 하는 그 꼴체 문화 계통, 묵는 계통의 토기도 일부 등장하는데요. 대부분의 토기는 다 목적의 토기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고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옥적의 문화의 시기별 형성과 전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 두만강 유역의 그 옥적의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형동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인 집단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그런 화폐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옥적의 문화는 본격적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북으로는 산강평원 본토록 문화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중도식 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두만강 유역 일대에는 그 음루계 문화가 또 확산이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오르라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또 그 고구려의 책성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두만강 일대 고구려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이후 그 말갈로 진화하는 기층민들을 이제 고구려가 또 지배하게 됩니다. 3단계가 되면 그 두만강에서는 옥적의 문화가 그 소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음루계 문화는 말갈계로 본격적으로 재편이 되게 되는데요. 유적의 수는 이때는 이제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착해서 작곡농부, 농사 짓는 경제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작곡농경의 그 소멸의 계기 중에 하나가 문화사적으로 보자면 광부검이 침략의 계기가 있습니다. 광부검은 그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고구려의 당시 그 배후기지죠. 옥저의 마을들을 철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그런 옥저의 그 작곡농경 그 경제 체계가 무너지고 그 음루계로 대표되는 그런 그 경제 체계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란의 영향이 없었던 북쪽 산강평원하고 남쪽의 강원도에서는 옥적의 문화는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춥지만 그 비옥한 그 지역에서 작곡 농사를 짓는 그런 적응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산강평원에서는 복림 문화가 거대한 성지를 짓고 복합 사회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도식 토기 문화에서는 물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도식 토기 문화에서는 독자적인 그 복합 사회로 발전해 가는 데는 복림 문화처럼 발전해 가는 데는 어떤 주변에 있었던 그 삼국의 영향력이 장애 요소로 작용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의 그 국방 지역의 어떤 여러 문화들을 그 도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 하늘색 화살표가 그 구여 옥적인데요. 밑에 있는 그 단결 크로운도 국가 문화에서 그 갈색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화살표로 산강평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옥적의 문화는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옥적의 문화의 북상에 대한 도식으로 그 북상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한 4에서 2세기 단계에 그 문화가 번성을 하면서 경질 우문 쪽이나 온돌 등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적응 잠재력을 갖췄기 때문에 국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확산되는데요. 특히 그 삼강평원에 정착을 해서 본토령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에서 4세기가 되면 지속적 한랭화로 그 적응 잠재력을 토대로 복립문화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발전에 따라서 주변 지역과 교류도 확대를 해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 음유 세력과 지속적 갈등을 겪으면서 무기류들도 굉장히 슈퍼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종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맥과 말갈 문제인데요. 강원도의 그 예맥하고 다른 계통으로 말갈이 등장합니다. 연해주 쪽의 그 고고학적 연구에서 말갈은 구체적으로 좀 규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해주하고 그 송화강 일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음유 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는 말갈관으로 알려져 있는 소비하고 온돌이 없는 잔방형 주거지 그리고 그 토광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원도에도 그 예맥이나 뭐 말갈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강원도의 고고학적 상황에서 예와 맥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예맥과 말갈을 구분할 수 있는 중도식 토기 문화에서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연해주에 있는 그 말갈과 예맥 계통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음누계의 토기인데요. 그 꼴체 문화가 음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음누가 뒤에 이제 말갈로 발전해 나가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 옥적의 토기하고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네, 광고거나 특히 탄알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시문이 되어 있고 본토령 문화나 복립문화 토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옥적의 토기인데요. 앞서 보셨던 그런 그 꼴책의 토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음육의 토기하고는 형태가 많이 다른 편인데요. 본토령 문화나 동문문화, 동강교연이나 그런 단계와 끌어오는 문화는 대부분 기형이 다 비슷하면서 옥적의 토기 문화권이라는 그런 형태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지도 굉장히 다른 편인데요. 꼴체 문화의 성지는 대형성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소형성이나 보통 방어성, 작은 방어성 위주로 많이 축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그 온돌 주거지나 대형 주거지 그리고 반수열 주거지가 꼴체 문화는 없습니다. 네. 깊은 수열의 출입구가 없는 주거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꼴체 문화는 이후에 그 말갈 문화, 동인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형태로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옥적의 문화하고는 토기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해주의 경우에 봤을 때 이런 그 부곡전은 음누계통 문화를 받은 그 올가 문화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강국공의 침입으로 대표되는 어떤 계기를 맞아서 기존 부곡적 계통의 문화가 와해가 되게 됩니다. 정착하고 그 거대 마을을 짓거나 작곡 공동을 하는 데서 그 수렵 채집하는 것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 같은 것도 굉장히 그 확인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부곡적 계통에서 그 음유 계통으로 이런 그 생계 경제가 바뀌는 과정들은 그 고구려의 지배하에서 바뀌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있던 고구려 사람들의 소속 의식을 고구려 소속 의식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 책성이 욕살이었던 그 이파인이라는 사람의 묘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성된 그 고구려인이긴 하지만 당시 그 자기는 그 책성의 고구려인이었다는 그런 확실한 소속 의지를 가지고 묘비의 그런 것도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또한 그 크라스키너 발해 성지라고 연해주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발해 유적이 있는데 거기 그 최하층에서는 고구려 문화층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구려 문화층에서 올가 문화, 음누계 계통의 토기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가를 고구려하고 발해하고 배치되는 세력으로 보기에는 고고학적으로는 조금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단일 민족 집단으로 단정 짓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구려 발해로 대표되는 예외계하고 이런 말갈계가 교류하고 또한 조화를 이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맥계하고 말갈계는 공존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전면적인 주민 부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옥저계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음누계나 말갈계가 다 들어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동의 지역 그 옥저문화권 주민들이 어떤 시공간적으로 상이한 생계 경제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유층적으로 그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중도식 토기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원도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 중도시 토기문화고고학연구에서도 물질문화가 두 집단으로 나눌 정도로 지역적 차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말갈과 예배 문제는 완전히 상이한 두 집단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앞서 연해주 예에서 봤던 것처럼 환동의 옥저문화권 주민들이 상이한 생계 경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동의 옥저문화의 소멸과 중도시 토기문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의 지역의 그 자연환경에 그 옥저리 문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사회 복합화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작곡문명과 수렵채식 문화가 공존을 했는데요. 지리 환경적 기반으로 그 문화적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권 설정으로도 이어질 정도의 교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그 중앙선 요역의 그 폴체 문화가 말갈 문화로 바뀌고 강원도, 영동과 영서 지역의 신라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것. 즉 그러니까 그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어떤 이런 환동의 지역의 문화적 경직성을 점진적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앞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도시 토기 문화권은 어떤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문화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간평원에 의해서 봤을 때 연해주나 강원도에 이르는 한랭 작곡 문화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간평원에서 발견되는 여자형이나 철자형 주거지 그리고 옹돌이나 토기와 같은 문화 요소의 그런 상사성은 단순한 주민 이주나 전파로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랭한 산악 지형에서 생계 경제를 자발적으로 개편해 나가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도시 토기 문화권, 옥저 문화권의 해체는 삼국의 형성과 발전 과정, 특히 고구려의 발전 과정과도 많이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맥과 말갈의 어떤 명칭이 등장하지만은 연해주의 예로 보듯이 완전히 상이한 종족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향력이 그 연해주에 미친 이후에도 말갈 계통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 자연 지리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계 경제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그 속에서 탄생해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영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초 예정보다 조금 먼저 끝내게 됐습니다. 예. 준비가 제가 학회로부터 임명받은 부여받은 주제는 중국 사료를 통해서 강원 영서 지역의 교류의 양상을 살피는 그러한 임무를 좀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중국 사료에서 강원 영서 지역만 딱 특정 지어서 뽑을 수 있는 사료가 찾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 넓혔고요. 시기는 백제가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고대 영역국가로 성장하기 그 이전 시기로 한정해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제 위만조선 첫 번째 장 본문 첫 번째 장 진번과 진국 이 부분에서는 위만조선 시기에 한반도 중부 지역을 지칭한 대상이 진번이었냐, 진국이었냐, 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장 한예 강성과 대방군 설치 이 부분은 이제 230년대에 한예가 강성에서 9년과 마찰을 빚는 그리고 그 뒤에 대방군이 설치되는 그 시대에 대한 정황,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시기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자는 240년대 기리영 전투, 한나의 그런 세력들이 남남군과 이렇게 교섭 또는 이렇게 복속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진번군에 대한 것입니다. 진번군에 대해서는 주요 문제는 이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진번군의 위치를 어디다 비정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유만조선, 평양에 있던 유만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었다는 제국설과 남쪽에 있었다는 제남설, 그리고 고조선의 이동, 중심지 이동과 함께 진번도 옮겨왔다는 이렇게 이동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학교의 통설은 이병도 선생님 견해가 거의 통설과 같이 인식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병도 선생님 설은 이렇습니다. 진번의 북쪽 경계는, 북쪽 끝은 낙랑군 준이현 이남 지역, 오늘날로 치면 자비령 이남인 황해도 황주 남쪽 지역이고, 동쪽은 여기 춘천 일대를 포함하고, 그리고 남쪽은 남쪽 끝은 한강을 경계로 해서 그 이북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 먼저 보면은 여기 밑에 이 지역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거꾸로 넘겨보세요. 키보드로 하겠습니다. 경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진번군의 연역, 얘네는 기원전 108년에 15개의 현으로 설치되어서 기원전 82년에 폐지될 때에 기원전 82년에 폐지되었는데, 그 폐지될 때에 북쪽에 있는 7개 현은 남강군의 남부도의가 되고, 남쪽에 있는 8개의 현은 진안 팔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세기에 이르러서는 남강군 남부도의 옛 진번군의 7개 현이 곧 3세기 초에는 대방군 7현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설입니다. 이병도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진번 남쪽의 8개의 현이 나중에 진안 팔국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모두 진번군의 위치와 그 이후 남강군 대방군으로 편제되는 해석에 대해서는 모두 정설로 인정되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견해를 이어받아서 한반도 중부지역 정치체 또한 진번,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남강군 남부도의와 처음으로 조공 채권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번군의 그 위치를 비정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진번군의 취소로 등장하는 무릉서라는 책에서 진번군의 취소로 등장하는 자편에 대한 위치 비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 이세구라는 실학자부터 오늘날 윤용구 선생까지 많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세구의 경우에는 자편과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요동군의 속편인 답시연과 같은 발음, 그래서 요동지역을 봤고요. 그 다음 정약용의 경우에는 자편을 잡으로 읽지 않고 합으로 읽었습니다. 합으로 읽고 개마할 때도 개자도 합의 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서 이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봐서 백두산 일대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병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강계토학릉기에 나오는 요 잡진서 이병도 선생님은
잠미성으로 읽었는데 이 잠미성이 그 자편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해갖고서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 비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명구 선생의 경우에는 한서 지리지에서 낙랑군의 성보로 나오는 이 문장이 자편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글자의 유사성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조금 통일되지 못한, 그래서 어느 한 것을 조금 어느 한 설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 진번의 오늘날 이병조 선생님의 견해인 그 진번 제남설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는 요 두 개의 뭔가 논조 그것이 주요 핵심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맥 사료에 이렇게 열거되는 기술되는 정황을 보면은 예맥 조선 진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데 점차 연나라에서 서쪽 이렇게 서쪽에서 연나라에서 가까운 서쪽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쓰여지는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진번방 중국 또는 진번 진국 이 사료인데요. 이 사료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료의 맥락은 다들 아시다시피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 또는 한서 조선전에서는 진번과 진국이 한나라 천자에게 입견을 조화를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위만 조선이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했다. 그런 맥락의 사유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한과 진번, 진국 그 사이에 위만 조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길을 막고 한나라랑 통하는 그것을 고조선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에서 요 진번과 진국 뭐 당연히 한반도 중남부지이고요. 진번을 위만조선 남쪽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사료에 진번 이렇게 조선 이렇게 표기되는 과정을 보면은 조선이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조선이 뒤에 가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가장 결정적 사료를 할 수 있는 요 진번방 중국 요 기사는 그 사기 찬자 또는 그리고 그 이후 한서 찬자에 의해서 위만조선의 침략 명분을 더한 수식어 또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쓰인 윤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견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앞에 선행 연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언급되었던 주장이고요. 가령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이 시기에 때 중국 천자를 아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장안까지 갔다. 이 부분은 좀 사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사실적이지 못한 사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제북설의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북설 진번이 위만조선 북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사기 조선전에 있는 내용. 연희 전성기 때 진번과 조선을 약속시키고 복속시키고 그곳에 장세를 쌓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기원전 3세기 연이 요동 지역에 진출하는 그 사료죠. 그 다음 같은 내용이 산해경에서 내국이 연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래서 저 견해가 아니라 이미 요 집이고요. 그 다음 사기 태자공 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 연태자 단위 요수 지역을 소란스럽게 하매 위만은 그 망명인들을 거두어 해동으로 모여 진번에 이르러 변방을 지키고 외신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이런 사료를 통해서 보면은 그 위만이 연나라를 빠져나가서 처음 세력화한 그 요동 지역을 곧 진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연나라와 진번이 교류를 했다는 사기 화신 열전을 보면은 북으로는 연나라는 북으로는 오한 부여와 이웃하고 동으로 예맥 조선 진번의 이롬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한서 지리지에서는 북쪽으로 오한 부여와 다툼이 있고 진번의 이익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 이런 사료를 통해서 보면 연과 진번은 연과 밀접히 붙어 있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정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서 지리지에서 그 현도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응소의 주문입니다. 응소는 이렇게 현도군에 대해서 현도는 진번으로 조선의 오랑캐 나라이다 뭐 이런 줄을 달았습니다. 이때 현도군은 처음 주어진 현도군,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앞서 발표에서 나왔던 옥저 땅이 이제 빠져나간 그 제2의 기원전 75년 이후 제2의 현도군으로 제2의 현도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때 제2의 현도군의 현도군의 수연은 고구려연이고 그 고구려의 치소는 오늘날 우리 한국사에서 말하는 고구려와는 또 다른 이름의 또 다른 실체의 고구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소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요령성 신비년 소자연안의 영릉진 고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소의 주문을 통해서 볼 때에도 후한 때 응소는 오늘날 무슨 신빈 이 지역을 진번의 옛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이 진번과 조선을 경략했다는 여러분들 발표문 62페이지에 있는 사료 1번 사료입니다. 연이 진번을 조사했다고 진번과 조선을 경략했다는 그것은 연장 징계가 동호와 조선을 공격한 그 사건 기원전 282년에서 280년 경우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연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진의 공격을 받아 쇠퇴하고 곧 멸망을 하죠. 그리고 진만한초의 혼란기 때에는 위만이 요동지역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죠. 그 지역이 진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문조선이 성립하자 무슨 신빈을 포함한 요동지역 역시 위만조선 영토로 들어가고 멸망 뒤에는 한의 진번군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만조선 시기 진번과 멸망 뒤의 진번군 또한 제가 볼 때는 한반도 중부 지역과는 한반도 중부 지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반도 중부 지역과는 좀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무슨 신빈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요. 아마도 저 지역을 딱 한 포인트 한 곳을 딱 찍긴 어렵지만서도 저 무슨 신빈 저 일대 요동지역을 요동지역에 대한 대명사가 위만조선 시기 때 진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 한예 강성과 대방군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진번군과 관련해서 이제 진번군 시기 위만조선 시기에서 한 100년 정도, 150년 정도 뛰어갖고서 그 150년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때 한반도 지역의 어떠한 큰 사건을 다룬 기사가 삼국지 한전에 있습니다. 이거는 환제와 영제 연간 말년에 한과 예가 강성하였는데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니 백성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건한연간 공성강의 중요한 이남의 황무지를 나눠 대방군으로 하고 공성부와 장창동을 보내 유민을 모으며 군사를 일으켜 한과 예를 치는 백성이 점차 드러났다. 그뒤 매와 한이 대방군에 속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거의 같은 내용이 후한서에 간략하게 또 수록되었습니다. 요 사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예,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번을 아까 이렇게 그 한반도 중부지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요 한반도 중부지역 이만조선 시기 때 한반도 중부지역을 가리키는 대상은 요 진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 사료는 위리하게 나오죠. 이만조선이 말망하는 시기에 이만조선의 많은 주민, 역계경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번으로 내려갔다는 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는 아마도 이제 청동기 유물이 가장 풍부한 근동유역에 진국을 이렇게 비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드시 고고학 유물과 상치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고요. 만약 고고학 유물과 상치시킨다 하더라도 오늘날 연구 성과로 볼 때는 북한강 유역 또한 지속적으로 주민 집단이 있었고 주민 집단도 정치체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위만조선 시기 때 진국으로 지칭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 한예 강성 부분입니다. 한예 강성 부분에서 먼저 한예 강성 그 기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시기 한제와 영제 연간 그리고 후한서에서는 영제 말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 시대는 후한 그 내부에서는 외척과 황관의 전해 그리고 황관의 난 이후 각지 무장 세력들의 봉기 이런 걸로 인해서 후한이 멸망기에 상당히 혼란한 시기고요. 그리고 요동 지역으로 이렇게 시각을 옮겨서 보면은 고구려가 점차 성장하여 요동을 공격해 들어가고 그다음 189년 이후에는 공손씨가 요동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갖고서 한나라 후한 중앙 조정에서 낙랑군을 직접적인 지배 원활한 통치가 점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낙랑군이 고립되어가는 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낙랑군이 고립되어가는 시기 이것이 9년이 한예의 강성을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 그와 같은 맥락 역사적 정황에서 나온 서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한예 강성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과의 이렇게 좀 범칭으로 쓰인 용어인데 대부분 요 한예 요 표현에 대해서는 9년에 가까이 있는 많은 여러 나라 그리고 낙랑군에 이웃한 낙랑군에 이웃한 여러 나라의 종족에 대한 통칭으로 이렇게 한예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예가 강성하여 9년이 제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그 나라들이 소소하게 낙랑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그냥 한예 그 집단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후한서에서 한예가 강성해서 백성들이 낙랑군의 백성들이 고난스럽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소한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9년에서는 이를 능숙히 대처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백성들이 고난스러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예 강성은 단순히 9년에 이웃한 중부지역 토착 세력의 성장만이 아니라 그들이 9년을 직접적으로 침략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많은 9년의 백성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 언제 갔다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지속된 전쟁과 9년이 통제력이
작동하지 못하자 9년 내에 토착민들이 이탈해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가지고 고고학계에서도 낙랑계 유물을 이렇게 이 사료와 많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죠. 가령 영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목감류라든가 낙랑계 목감류라든가 대부장경로 그것은 이때 옮겨온 이 기사에서 말하는 한예 강성 이때 옮겨온 낙랑군 주민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요 중부 지역 북한강 유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낙랑계 유물을 이 기사와 연결시켜서 보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2세기 후반 이후 낙랑계 유물이 급증하는 양상으로 최근에 발굴 성과와 연구에서도 더욱 뚜렷이 확인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고고학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이때의 낙랑 주민이 주로 옮겨간 지역을 비정해보자면 아마도 춘천 일대 를 중심으로 한 북한강 유역이 좀 유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 의하면은 그들이 옮겨간 곳을 한국 또는 후한서에서는 한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삼국지만 놓고 보자면 이 지역을 영서 예나 맥이 아닌 한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유민을 수집하고 군대를 일으켜 한예를 쳤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낙랑군 영역에 거주하면서 군영의 통제에서 벗어난 구 주민들을 새롭게 공소시가 모아서 대방군 편으로 넣는 정황, 그런 다음에 대방군을 운영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군대를 일으켜서 한예를 쳤다. 이 부분은 환영지말 그 앞에서 말한 환영지말에 낙랑군을 공격했던 한예를 20년 정도 지나고서 공동시가 다시 반격하여 기세를 꺾어놓는 그런 정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료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는 중국 세력과 한반도 토착 세력 사이에 소소한 전쟁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뒤에 예와 한이 마침내 대방군에 속했다. 요 사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 속했다는 속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내속, 종속 그러한 의미보다는 변군 소간의 소속 관계 또는 입공과 주변의 이족, 중국의 이족이 그 변군에 입공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반사를 내리는 그런 관할을 하는 그런 창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실질적인 정황은 정해진 교섭 창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방군이 설치된 뒤로는 그 이남에 있는 한과 외의 교류는 대방군이 담당하였으며 그 나라들 또한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대방군에 와서 중국과 교류하는 정황을 담은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 240년대의 정세입니다. 한예 강성 요 기사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삼국지 한전에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는 경초 연간에 조이가 대방군을 조이가 공소시를 무너뜨리고 요동의 공소시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낙랑 대방까지 접수하는 그러한 맥락의 기사죠. 그런 다음에 조이가 이렇게 한국 대방군에서 한국의 신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나라들의 마한 신지들에게 꾼을 인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의 벼슬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요 사료는 새롭게 조이가 낙랑 대방군을 접수한 다음에 사만 수장들을 포섭하는 유화체 그리고 한편으로는 9년의 주인이
이제 공소시가 아니라 자기들로 바뀌었다, 그런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246년 기리형 전쟁과 지난 8구 분할에 대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낙랑군의 부종사 오림이라는 사람이 와서 대방군 관할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만의 교역 중에서 지난 8국만을 떼어갖고서 낙랑군에 붙였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그 만의 신군거국이 대방군 기령을 공격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대방태수 궁중을 죽였지만 결국 한을 멸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죠. 예, 그 사료를 통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먼저 다 이거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건데요. 한강 이역만 나라들 중에서 신분거국이 대방군을 공격한 신분거국이 쇠퇴하고 백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 그 다음 두 번째 지난 8국이 낙랑과 직접적으로 대방군이 아닌 낙랑과 교역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8국을 영남 지역에 비정하자면 아마도 이제 낙랑군과 직접적으로 내륙으로 통교를 하려다 보니까 요 강원 영서 지역을 지나게 되고 요 지역이 교통로의 거점으로 이 시기 활용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의 경우는 요 지난 8국을 영서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요 지역이 낙랑과 더욱 긴밀한 교류관계. 그 다음은 삼국지 한전에 있는 기사는 아니고요. 삼국지 삼소작이 본기에 있는 낙랑의 유해인 한 예맥이 각각 족속을 거느리고 와서 조공하였다는 요 사료랑 조금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관구검 공격에 따른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어떤 파동입니다. 아까 전에 발표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240년경에 관구검이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죠. 요동 지역에서.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낙랑 대방에게 고구려 후방이라고 하면 영동 내지역, 오늘날 함경도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낙랑 대방에게 공격하라고 이렇게 뭔가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렇게 시켜하고서 낙랑 대방이 군사를 동원해서 영동 내 지역으로 출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46년에 한나해라는 삼국지 한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세력 존재들인데요. 그 세력들이 그 한나해는 수십국이 낙랑군에 항복하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한나해 등 수십국은 기리형 전쟁의 결과 또는 낙랑 대방군의 군대가 동해로 출정하는 상황에서 낙랑에 항복하는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한나해 등 10국은 낙랑 대방군의 군대가 진군하는 길, 로정에 위치하거나 또는 전장에서 멀지 않은 한반도 중부 지역에 있던 나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240년대 한반도 중부 지역 전체에 대한 조망, 조이와 고구려의 전쟁에 따른 파동,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있었던 기리형 전쟁, 지난 8국의 교역지대 변경, 그리고 한나에는 수십국의 낙랑 투항, 그와 같은 여러 사건이 240년대에 다 중첩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리형 이후 삼국지 한전 안에서 사만의 사정을 보여주는 연대기 기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대세를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자면 아무래도 가장 큰 흐름은 삼세기구간 역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백제의 건국과 성장, 이것이 가장 큰 대세일 테고요. 그러나 그 백제가
백제가 주목되어서 중국 사료에 나오는 경우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뒤 점차 이렇게 안정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백제가 성장해 가고 여전히 남남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한반도 중부 지역 나라들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정황이 아닐까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근거가 가을 아까 앞에서 든 사료인데요. 261년 기리형 전쟁이 있고 한 15년 정도 뒤죠. 가을 7월에 남남의 외인 한 예맥이 각각 그 족속을 거느리고 와서 조공하였다는 그 사료가 240년대 이후 상황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나 매진 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3세기 한반도 중부 지역의 모습을 중국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발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전 발표는 이것으로